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 하느님의 귀한 선물 강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강의는 꿈꾸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12주의 강의 동안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선물, 꿈, 12주 동안 하나하나 펼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라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꿈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수강생 여러분, 또 비대면 강의로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미 꿈을 통해서 인생을 선물로 경험해 보신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막연하나마 꿈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에 열쇠를 제공한 것 같다는 예감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꿈이 가진 강력한 힘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된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저는 여러분의 꿈 작업을 동반할 홍기령 대리사입니다. 이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과정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주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행복한 사회인 등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센터에서 꿈 강의를 진행하고 또 환시에 대하여, 꿈의 좀 특별한 형태입니다. 환시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내면 작업, 죽음 수업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많이 전달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장 먼저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중에서도 수면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면의 길이가 갖는 심리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1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교황 프란체스코께서 꿈 지도사, 꿈꾸는 능력의 모범자, 이렇게 소개하시는 성인 한 분이 계신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성인입니다. 그 교황님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요셉 성인으로부터 꿈꾸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는 꿈의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2교시에는 꿈의 영성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입니다. 우리 매일 밤 자러 가죠. 어제도 주무셨는데 오늘도 주무실 거고 또 내일도 자러 갑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수면으로 보냅니다. 100세의 인생을 산다고 보면 33년을 수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꿉니다. 우리 중에는 꿈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꾼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꿈을 꿉니다. 수면 사이클 안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시간을 보면 꿈을 꾸는
그 시간은 수면의 25% 정도입니다. 꿈꾸는 시간을 모두 합쳐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100세 산다고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모두 합쳐보면 약 10여 년 정도입니다. 긴 시간이죠. 10년. 우리는 평생 33년을 잠으로 보내는데 그중 10년은 꿈을 꾸는데 할애하는 겁니다.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 시간을 보내는 그 방법은 다릅니다.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을 포함하여 잠자는 시간을 생리적 현상만으로 생각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꿈꾸는 시간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수면 사이클에 의존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사이클인데요. 지금 이 수면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간에서 8시간의 잠을 잔다고 할 때 우리는 약 4번 정도의 꿈을 꿉니다. 4번 정도의 꿈은 처음 수면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 짧고요. 수면 시간이 진행될수록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지금 꿈을 꾸고 있다가 알람이 울려서 꿈의 방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어나기 직전에 길게 꾸는 꿈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많은 숫자의 꿈은 이 시간에 주어진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꿈을 꿀 때 우리의 뇌파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뇌파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뇌파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뇌파가 우리가 꿈을 꿀 때의 뇌파입니다. 놀랍게도 꿈을 꿀 때 측정되는 뇌파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뇌파, 깨어있을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뇌파와 매우 유사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이 사실을 처음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밝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뇌파 측정기, EEG라고 들어보셨죠? 뇌파 측정기가 나오고도 한참 후에나 사람이 꿈을 꿀 때 어떠한 뇌파를 생성하는지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고 꿈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있고 꿈을 꾸는데 깨어있을 때와 동일한 뇌파가 생성된다는 것은 꿈을 꾸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매우 유사한 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동안 뇌파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제가 비디오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약 10년가량을,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년가량을 꿈으로 보내는데 이 꿈이 포함된 수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체적 휴식을 위해서만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수면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 하나가 육체 회복설입니다.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잠을 통해서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신체 기능을 회복해서 다음 날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꿈을 꿀 때의 뇌파가 깨어있을 때의 뇌파와 동일한다든가, 혹은 자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눈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수면을 단순한 생리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소중한 선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관점입니다. 교황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4월 세계 성서의 날에 하신 강론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꿈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선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성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지금 PPT에 보이는 문구는 제가 그냥 번역을 해본 겁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강생분들께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영어 번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선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삶을 선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이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꿈꾸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요셉 성인을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두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 수면 사이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에 들면 처음 깨어있는 상태에서 얕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 잠의 그 수면 상태를 거쳐서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얕은 잠은 잠에 막 들어있는 단계로서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계시지만 누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잠입니다. 깊은 잠은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몸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델타파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신체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면을 신체 회복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잠의 일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마 여기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꿈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얕은 잠으로 깨어나는 상태로 가는 그 중간에 일어납니다. 꿈에 있는 수면의 특징은 지금 보여드렸었던 그 비디오처럼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빠른 안구 운동이 있는 수면이라고 불리우죠. 역설적인 수면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생하는 뇌파가 깨어있을 때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인 상태에서 수면을 취한다. 그래서 역설적인 수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몸이 마비됩니다. 거의 그 근육 무긴장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위 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수면의학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이 지금 몸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화학 물질이 근육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몸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꼭 뭐인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안구 운동이 있는 수면, 꿈이 있는 수면, 렘 수면과 꿈이 없는 수면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수면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는 수면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정말 이때 꿈이 없는가?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이 일어나는 수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빠른 안구 운동이 있는 수면 상태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도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하는 꿈이 발생하는 그런 수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꿈을 꾸는 동안 시각 중추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 동안 활성화되는 우리 뇌의 부위는 감정뇌입니다. 그러면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뇌 부위 중에서 시각 중추가 활성화되고 감정뇌가 활성화된다. 이때 가능한 추론은 뭐냐 하면은 감정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시간은 뇌의 활동만으로 관찰해 봤을 때는 감정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수면을 생리적 특징 안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수면 시간을 생리 활동과 구별해서 그 의미를 확장한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단순히 신체 생리 활동이 아니다. 육체 회복만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0세기 초에 정신과 의사 또 신경생리학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수면 시간을 좀 다른 형태의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다른 활동의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수면을 정의했다라는 것은 수면을 정신활동과 사실은 동일시했다는 것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시절에 아직 뇌파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눈을 뜬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뇌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후대가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수면 시간을 또 다른 정신활동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핵심 개념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으로 처음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마음이 활동하게 되면 외부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그 사람을 둘러싸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모르는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의 의식을 경고하지 않고 침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의아해했었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은 아주 작은 조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내가 아는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모르는 마음과 비교해 보면 마치 빙산의 조각 같은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꿈, 수면, 무의식, 심리, 정신의학에서 같이 연구한 결과 프로이드의 의견이 옳다라는 것에 지금
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뭔가를 다 아는 것 같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뭐 그런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르는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설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모르는 마음은 크기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모르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인간은 왜 모르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프로이드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고 싶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랑스러운 마음일까요?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일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굉장히 어두운 마음들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죄책감, 수치심, 감추고 싶은 마음, 나에게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애써서 모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소화할 수 없어서 무의식으로 내려보냈다라는 표현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모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싶은 나의 마음들, 그래서 무의식으로 내려보낸 이 마음들이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의 일부로. 그래서 나의 의식을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경고하지 않고 침범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왜 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꿈을 만드는 재료로 우리의 무의식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제시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의식이 꿈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수면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린 잠에 들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잠에 들면서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을 뽐내면서 자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에 드는 순간만은 모두 의식적인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습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잠에 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내려놓아지면 무의식이 스르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수면 사이클에서 보여드렸죠.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올라올 때 그때 그 중간에 꿈이 생긴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 프로이드의 은유적인 꿈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잠에 들어서 의식의 방어 기제가 내려놓아지면 내가 모르는 마음이라고 감추어뒀던 무의식의 요소들이 고개를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동안 무의식은 특별한 방식을 선택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나 자신의 모르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의 모르는 마음이 시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꿈에는 이제 이러한 시각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왜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꿈꾸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자기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수면이 포함된 꿈이 포함된 수면을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으로 바라본 최초의 정신의학자인데 물론 모르는 마음을 밝혀낸 의학자로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가 밝혀낸 더 중요한 효과는 꿈과 수면에 할애하는, 인간이 꿈과 수면에 할애하는 이 긴 시간에 담긴 심리적 의미를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이유는 다음날 깨어났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은 무의식에 자리한 나의 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정서적 처리라고 부릅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이 정서적 처리 그 테라피도 있는데요. 정서 중심 치료 테라피라고 부르는데, 근데 피하기만 할 때는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 중심 치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정서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대면해서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그 감정과 마주할 수 있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의 부정성이죠. 감정의 부정성은 상당히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중심 치료라는 심리 치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을 때 테라피스트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심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내가 밤에 꿈에서 혼자 나 스스로 정서 중심 치료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뇌학자들은 꿈을 야간 요법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의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꿈에 나 혼자 야간 요법, 혼자 나 스스로 꿈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꿈을 꾸는 이유는 그 다음날 나의 삶에서 내가 정서적인 안정을 보유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진실일까? 이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매일 밤 꿈을 꿀 때 꿈을 못 꾸게 하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면 우리는 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꿈을 꿀 때 그 특별한 뇌파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면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누군가가 잠을 잘 때 꿈을 표시하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뇌파가 발생한 사람을 깨웁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며칠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렘 수면 방해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며칠을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깨어있는 삶에서 정서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깨어있는 삶에서 정서적인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은 꿈을 잘 꾸었다는 얘기죠. 꿈을 통해서 스스로 야간 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서 중심 치료를 스스로 잠을 자면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첫 번째, 꿈을 꾸지 못하게 사람을 계속 방해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증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정서 조절 어려움입니다. 낮 동안 감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꿈을 꾸지 못한다면, 만일에 낮 동안 감정 조절이 특별히 요즘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밤에 나의 수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수면이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서,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수면에 들어갔을 때 그 방해 요소로 인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꿈을 꾸다가 중간에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꿈이 자기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테라피라는 말이 증명이 되죠. 정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금방 의료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약물로 이것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나의 수면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것에 방해를 하는 어떤 소리나 요소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꿈을 꾸는 시간을 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낮 동안의 정서 조절 어려움이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꿈은 단순한 밤의 영상이 아닙니다. 객꿈은 없습니다. 낮 동안 쌓이는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 면에서 정말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소홀히 다루는 거죠. 자, 따라서 꿈을 꾸지 못하거나 렘 수면이 방해되면 불안, 예민한, 감정 기복,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장기적으로 렘 수면이 방해를 받는다면 정신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수면 중 1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꿈으로 보내고 매일 밤 8시간 중 120분을 꿈꾸는 이유도 바로 이 정서 중심 치료를 자기 주도적으로 완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좀 앞으로 12주 동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보다 12주가 끝날 때는 내가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면 꿈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더 향상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꿈 작업을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제가 꿈 수업을 개설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인생이 선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황님의 견해가 한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인생의 선물이 된다라는 교황님의 가르침은 한치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꿈이 주는 선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정리를 해보면 대강 4가지 정도의 선물을 줍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2교시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중 나의 주의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주의가 머물렀었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아마도 첫 번째 꿈, 수면 사이클에서 첫 번째 꿈에 등장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꿈에는 일상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조합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심코 본 저녁 뉴스, 오후에 내가 서점에 들러서 책값을 지불할 때 내 앞에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서 있던 사람,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지나쳤는데 무의식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나의 감정이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꿈에는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간 머플러를 두른 채 서점 지하에서 뉴스 앵커와 대화하는 장면. 이것을 보게 된다면 내 무의식에 저장된 일상의 조각들이 꿈 안에서 퍼즐처럼 재조합된 결과입니다. 이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일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두려워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꿈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서 난처해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를 받지 못해서 당황해 한다든가, 이런 식의 상황들이 우리의 꿈에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일을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에도 또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꿈과 다르게 이 꿈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시는 거는 왜 이런 꿈을 꿨지? 정말 악몽이네 라고 넘기기보다는 왜 이런 장면을 내가 꿈에서 보았을까라고 관심은 좀 두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 번쯤 의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자리한 깊은 소망을 드러내줍니다. 한 남성이 꿈에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개를 보았습니다. 그 개는 굉장히 이완된 상태로 귀를 펄럭이면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꿈꾼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묘해. 이거야말로 개꿈이야.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꿈을 그냥 낭비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분, 이 꿈을 꾸었던 분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이 꿈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시 꿈을 꾸셨던 분은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이 퍼즐 조각을 여러분도 좀 스스로 연결을 해보세요. 근데 그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강아지를 함께 돌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식 수준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많아서 관계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바람이 꿈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자기 안에 있던 관계 회복을 위한 소망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이분에게. 그런데 그렇다고 꿈에서 소망을 알아냈다고 순식간에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드러내주는 꿈을 꾸었으니 나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너무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깊이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당장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지만 예전과 달리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소망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남성분에게 훈계를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와 잘 지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관계는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꿈은 방어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스스로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소망을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변화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지금 수업의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통합을 하신다면 수면 생활도 바뀌고 꿈 생활도 바뀌고 꿈의 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어있는 나의 삶이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을 돌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에 가장 활성화되는 그러한 뇌가 감정뇌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했었던 감정 경험을 꿈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돼서 우리 몸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미워했었던 사람을 꿈에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피해서 도망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돌보는 게 중요하죠.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잠에 든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우리는 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꿈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을 이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그 꿈을 향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이제 오늘 하루도 저물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꿈의 세계에 점점점 시간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자. 첫째 이겁니다. 만일에 저녁에 감정적으로 흥분할 일이 생기신다면 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자. 조금 이렇게 좀 통제를 좀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수면과 꿈에 영향을 줄 겁니다. 긍정적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깨어날 때 감정을 살펴보고 꿈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꿈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잠깐만 눈 뜨기 전에요. 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지?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두려워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감정을 짚어보시면 내가 수면 시간을 어떤 감정으로 보냈는지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나 하루 종일 좀 감정 조절을 하고 감정을 잘 돌봐서 좋은 감정으로 수면 시간을 보내고 깨어날 때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깨어날 거야. 이런 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잘 낮 동안 감정을 조절하고 수면에 드셔서 아주 좋은 감정으로 그 수면과 꿈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중간에 깰 수가 있습니다. 2시, 3시 뭐 이런 시간에 깼을 때 그때의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깨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거 깼네. 그 아침까지 못 자는 거 아니야?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지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잠 아니면 고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깼을 때. 근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나를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굳이 뭐 개념적인 성모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에게 다시 축복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완하십시오. 만일에 이 시간에 불안감을 갖고 깨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도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불안한 마음이나 원망을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이완하고 이 시간을 명상하는 시간으로 혹은 하느님이 어떤 선물을 이 다음 잠에 들면 이 다음 렘수면에서 주실까 기대하는 시간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주의를 해서 그 꿈생활을 시작을 하신다면 12주가 지난 후에 여러분이 아마 정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좀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배운 내용을 조금 숙지하는 시간을 매번 강의 때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강의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파도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파도 소리는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의 뇌파를 델타파로 전환시킵니다. 델타파는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 그 뇌파입니다. 만일에 잠에 그 잠을 자러 가실 때 조금 더 생산적인 꿈 생활을 하고 싶다면 잠을 자러 가는 방법을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 오늘 수업 시간에 본 파도 영상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기억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 뇌파가 동조해서, 그래서 그 쉽게 델타파를 형성하는 뇌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리에 관해서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 잠에 들기 어렵다면 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잠을 도와주는데, 이 영상을 한번 생각하시고 영상에서 들었던 소리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업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드리고 싶은 게 비지오 디비나입니다. 저희 수업에서 비지오 디비나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는 알고 있는데 그 비지오 디비나는 잘 모르죠. 렉시오 디비나는 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비지오 디비나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그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영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꿈은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보았느냐가 우리가 꿈꾸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 수업에서는 제가 비지오 디비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의 그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지오 디비나를 위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바티칸 시스틴 채플 그 천장화 그리신 분이죠. 그리고 그 제단화, 최후의 심판 제단화도 그리신 분이고요. 그리스도인이나 예술 평론가들은 그의 예술적 영감,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다 살펴보았을 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쉽게 동의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꿈 경험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살던 시기에는 그 내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태리에. 그때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메디치 가문의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그냥 피렌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란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내란의 주동자들이. 그때 미켈란젤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 자신을 후원해준 메디치 가문의 어른이 나타나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미켈란젤로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면서 뭘 꾸물거리고 있냐, 빨리 몸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뺨이 얼얼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저 화구만 챙겨가지고 피했어요. 그 다음날 미켈란젤로의 그 작업실이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침범을 당해서 다 부서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이제 미켈란젤로는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이제 살던 미켈란젤로가 자기 사삶의 그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꿈이라는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이 꿈은 이 그림인데요. 인간의 꿈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저 꿈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폭 중심에는 꿈꾸는 젊은이가 있고 그에게 꿈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흐릿하게 묘사된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묘사된 이유는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미켈란젤로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에 들었을 때 그 일상생활에서 세속에서 하는 활동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조건은 잠에 들면서 세속적 가치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잠에 들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되뇌이게 되면
꿈꾸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꿈꾸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두 수도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꾸는 인물은 굳건히 자기 발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시하는 꿈꾸는 능력 중에 하나는 세속적인 것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삶에서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 꿈꾸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과 자신감이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1교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숙지하는 의미에서 비지어 디비나를 통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음악과 함께 관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